태풍 흰남노가 다음 주 화요일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은 루사와 매미보다 더 강력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오늘은 남부지방에,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먼지 떨듯하다가 안 되니 엉뚱한 것으로 꼬투리를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환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거짓 해명했다고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직접 주문했다는 보도를 놓고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내 외국인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없는 첫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방역을 강화합니다. 주요 7개국 G7이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긴급히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는 참여국의 원유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9월 3일 토요일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제주를 향해서 북상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전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제주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서연 기자, 현재 제주도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곳은 많은 바람이 불고 있고 비도 약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제주도 전역에 강풍주의보도 발효되면서 이곳 제주항에는 많은 선박들이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주 산지와 남부, 동부 지역엔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많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 5시까지 한라산 진달래밭엔 171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동부 지역엔 성산과 표선엔 135mm의 강우량을 기록 중입니다. 또 남부 지역인 서귀포는 121, 남원엔 13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모레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며 침수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네, 태풍이 다음 주 초에는 근접해 올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도도 지금 비상체제에 들어갔죠? 네,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면서 제주도도 비상근무에 들어가는데요. 재난상황실에서 24시간 근무를 하며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배수로 준설 작업을 하고 강풍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없도록 각종 공사 자재와 간판, 비닐하우스에 대한 사전 점검과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항포구엔 어선 1,900여 척이 태풍을 피해 정박했고 피해를 막기 위해 밧줄로 단단히 묶고 있습니다. 항공기 결항에 따른 여객들의 불편에 대비해 택시와 전세버스 투입 등 단계별 비상수송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도 상황실 신고 접수 인력을 늘렸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태풍이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과 단축 수업, 원격 수업 전환 등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항에서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우리나라에 기존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루사나 매미보다도 더 셀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동 경로에 따라서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자칫 최악의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고흥에 상륙한 태풍 루사. 수확을 앞둔 농경지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산이 무너져 집과 도로를 삼켰습니다. 강원도 강릉에만 하루 870.5mm의 폭우가 쏟아지며 태풍이 몰고 온 비로는 관측사상 가장 많은 비로 기록됐습니다. 루사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다음해 추석엔 매미가 상륙했습니다. 이번엔 바람이 문제였습니다. 제주도에선 순간 초속 60m, 즉 시속 216km에 이르는 기록적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사람은 물론 바위까지 날려버릴 위력에 부산항을 비롯해 도시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루사로 인한 인명피해는 태풍 집계 이후 4번째로 많은 246명, 재산 피해도 루사와 매미가 역대 1, 2위입니다. 문제는 이번 태풍 흰남노가 루사의 폭우와 매미의 강풍을 합친 것보다 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접근할 때쯤 흰남노의 예상 중심 기압은 940에서 950 헥토파스칼. 예측치여서 실제 위력은 감소할 수도 있지만 과거 매미나 루사보다 더 강합니다. 특히 흰남노는 기존 태풍과 달리 북상하면서 세력을 잃지 않고 상륙할 가능성이 있어 더 위협적입니다. 동중국해는 예년보다 무려 수온이 2도 이상 높습니다. 흰남노는 이렇게 뜨거워진 바다 위를 통과하면서 한반도까지도 강한 세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년 만에 가장 강한 태풍이 될 거라는 11호 태풍 흰남노. 최악의 피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는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상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한 태풍의 진로와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자, 배혜지 캐스터, 이번 태풍 많은 비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네, 11호 태풍 흰남노는 지금 타이완 남동쪽 먼바다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태풍이 사람이 걷는 정도의 속도로 느리게 이동하면서 뱅뱅 도는 모습이었는데요. 주말에는 점차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세력이 약해지기보다 강한 채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새벽에는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서 경남 해안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면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아직 태풍의 영향권에 든 건 아니고요. 태풍에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비구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오전에는 충청 지역으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까지 제주에는 150mm 이상,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에는 최대 100mm의 비가 예상되고 그 밖의 지역에도 최대 70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뿐만 아니라 바람도 걱정입니다. 지금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민주당은 광주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는 무혐의 처리하면서 야당 대표의 발언만을 문제 삼은 정치 보복이라는 것인데요. 국민의힘은 정당한 수사라며 소환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를 찾은 민주당 새 지도부. 당초 예정된 일정이었지만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 직후인 만큼 분위기는 사뭇 비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지털이 하듯이 털다가 또 안 되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버튼이 잡고. 최고위원 회의는 성토장이었습니다. 죄 없는 김대중을 잡아갔던 전두환이나 죄 없는 이재명을 잡아가겠다는 윤석열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여러 의혹 사건에서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맹폭했습니다. 바로 김건희의 시간을 이재명의 시간으로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소환 조사 결정 배경을 두고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지난달 26일까지 서면 답변 요구에 응하지 않아 공소시효를 앞두고 출석을 요청한 거라 밝혔는데 민주당은 조사 대상 3건 중 2건은 이미 답변을 보냈고 나머지 1건도 준비 중이었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김 여사의 경우 경찰의 서면 조사 요구에 2달 가까이 답변을 미뤘었는데 소환 통보는 없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 소환 질문에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데 기사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출석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수많은 의혹에 대한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국민의힘은 백현동 개발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에 적절하게 판단할 사항이라고 공문을 보냈다며
이는 이 대표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엔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을 둘러싼 해명 발언과 관련해 경찰은 허위 경력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해명 발언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본류라고 할 수 있는 경력 의혹에 대한 수사도 결국 불송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허위 경력으로 대학에 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고. 김 여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돋보이게 하려는 욕심도 죄라면 죄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력의 허위 여부를 수사하는 사건 본류와는 별개로 해명의 진위를 따지는 수사까지 진행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반년 만에 경찰이 내놓은 결론은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당시의 발언들은 주관적, 감정적 표현일 뿐 사실관계의 진술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력서상의 일부 오기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기재가 있었지만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확인되고 재직증명서 위조 여부를 판단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력 위조의 증거가 없으니 해명 발언도 처벌 불가란 건데 사실상 사건 본류인 허위 경력 의혹 자체에 대해서도 무혐의 판단을 제시한 셈입니다. 경력 관련 주요 혐의는 사문서 위조, 업무 방해죄인데 김 여사의 마지막 임용이 2014년이니까 이들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사기 혐의만 아직 시효가 남았지만 경찰의 기조대로라면 이것도 불송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발했던 시민단체 측에선 이의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김 여사의 7시간 녹취록 관련 고발 사건들에 대해서도 잇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김 여사가 주식을 직접 매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한 증거가 나왔다며 처벌을 주장했고 대통령실은 일부 매체가 사실을 왜곡해 보도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이 2010년 1월 나눴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직원이 도이치모터스의 현재 주식 가격을 설명한 뒤 조금씩 사볼까요라고 묻자 김 여사가 네 그러시죠라고 답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뉴스타파 등은 이를 근거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이 씨에게 위탁 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나서 절연을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대선 기간 내내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허위사실 유포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대통령실은 주식 매매 절차를 이해 못한 왜곡 보도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 녹취록은 오히려 김 여사가 이 씨에게 1인 매매를 맡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증권사 직원은 의무적으로 계좌 주인의 주문을 확인하는 녹취를 남긴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녹취록을 왜곡해 날조 허위 보도를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매체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극우 성향 유튜버 안정권 씨에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모욕 혐의를 적용해 안 씨에게 어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차량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말 안 씨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 출범의 첫 관문인 상임 전국위를 열어서 당헌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5일 전국위에서 최종 의결이 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 직후 새로운 비대위원장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당헌 개정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민의힘 상임 전국위. 위원 55명 중 32명이 참여해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없어서 박수로 일단 추인을 하고 난. 개정안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으로 본다고 명시해 비대위 전환 요건을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기존 최고위 해산이란 문구 역시 당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로 바꿨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른 법적 하자를 해소하겠다는 건데 새 비대위 출범에 맞춰 이준석 전 대표의 지위를 전직 대표로 못 받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또 상임 전국위의 유권 해석과 최종 판단 권한도 명시했는데 향후 법적 시비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오는 5일 전국위에서 최종 의결되고 곧바로 새 비대위원장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고루 청취해서 전국위 의결이 있은 직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비대위원 인선 등이 마무리되면 예고한 대로 2차 비대위는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8일 출범하게 됩니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2건의 추가 가처분 신청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낸 직무정지에 대한 이의 신청은 14일 동시에 신문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 등과 관련한 경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 없이 이른바 윤핵관과 윤리위를 동시에 저격하는 듯한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후보자가 대학 교수로서 받은 연구비가 논란이 됐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학교에 연구비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후보자는 해당 규정을 본 적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한기정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 기간 수행한 일부 연구 용역에 대해 학교 규정을 어기고 등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야당은 후보자가 총 연구비 2억여 원에 이르는 연구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러 그걸 피해서 등록식을 안 했다는 뜻인가요? 그 해당 규정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어제 처음 봤습니다. 야당은 학교에 내야 할 비용도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최대 30% 그러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게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업무상 횡령이나 범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당 의원까지 나섰습니다. 집주인이 은행 담보대출 받겠다며 주소를 옮겨달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겼다. 은행을 속이는 행위에 후보자님께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다. 그때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자 없이 유학을 보낸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 위반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하청업체 납품 단가를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문제와 관련해 자율해결이 우선이라면서도 자율해결이 안 되면 법제화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형마트가 반값 치킨과 반값 피자 등을 내세워 골목 상권과 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 공정위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오늘 0시부터 입국 전 PCR 검사 의무가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의 재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들어서 국민들의 불편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첫 거리두기 없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황정호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관계없습니다. 당장 오늘 항공기 280여 편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2만 8천여 명에게도 해당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세가 감소세로 전환돼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입국자들은 입국 뒤 하루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즉시 공항검사센터에서 받기를 권고드립니다. 재유행세는 잦아들었지만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뒤 처음 맞는 거리두기 없는 연휴에 재확산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반적인 방역 상황은 안정적이나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동안 대면 접촉과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해 추가 확산 가능성은 큰 상황입니다. 연휴 기간에도 전국 임시선별진료소는 정상 운영되며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방역도 강화돼 전국 외국인 밀집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방역당국은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도 코로나 검사와 백신 접종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번 추석 연휴에는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휴게소와 버스, 기차 안에서 취식도 허용됩니다. KBS 뉴스 황정우입니다. 주요 7개국 G7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가격 상한제를 긴급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는 가격 상한제 시행 국가의 원유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입니다.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들은 특정한 가격 이하에 구매된 경우에만 해상 운송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긴급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상한제에 전 세계 국가가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가격 상한제가 시행되면 러시아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러시아는 전쟁에도 불구하고 폭등한 원유값 덕에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이는 전쟁 자금이 되고 있다는 게 서방의 판단입니다. 서방은 아울러 가격 상한제 시행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억제해 물가 상승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도 하고 있습니다. Wir wollen also die Einnahmen Russlands einschränken und gleichzeitig den wirtschaftlichen Schaden für unsere Gesellschaften reduzieren.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은 석유 생산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물가 상승세가 뚜렷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는 앞서 시장에 심각한 불안정을 불러올 것이라며 가격 상한제 참여국의 원유 공급 중단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독일로 연결되는 노르트스트림 1을 통한 가스 공급을 일시 중단했던 러시아는 공급 재개 하루를 앞두고 가스 공급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정기 점검을 이유로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가스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는데 점검 도중 가스 누출을 발견했다며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오늘 새벽 0시 44분에 경북 영덕군 부근 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경북 영덕군에서 동쪽으로 47km 떨어진 동해 해역이며 진원의 깊이는 18km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에 대해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까지 올해 한반도에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52차례 발생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어제 광주를 찾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처음으로 직접 만났습니다.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고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논란이 됐던 대법원 의견서 제출에 대해선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올해 102살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며칠 전부터 외교부 장관이 오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놓고 기다려왔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입니다. 외교부 장관님. 네. 고맙소. 이 할아버지는 박진 장관에게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
어떻게 일본에서 사와도 나한테 하고. 지난 30년간 일본과 싸워온 양금덕 할머니는 직접 쓴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박진 장관님께 강주 사는 양금덕입니다. 사죄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지 못하겠다. 대법원에서 승소했다고 기뻐했는데 우리 정부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양할머니의 편지를 읽은 박 장관은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거 역사 이걸 직시하고 올바른 역사관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풀어서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박 장관은 한일 간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것이라며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 결정에 영향을 주려거나 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는 장관의 방문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이 피해자들과 만났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2018년 우리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겨냥해 레이더를 비췄다는 일본 측 주장으로 한일 간 긴장 국면이 조성됐는데요. 국방부 차관이 이 초계기 문제를 포함해 양국 갈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12월 불거진 이른바 한일 초계기 갈등. 우리 광개토 대왕함이 일본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가동했다는 일본 측 주장으로 촉발됐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레이더를 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일본의 거듭된 위협 비행으로 갈등이 장기화됐고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습니다. 사건 3년 반 만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 인터뷰에서 한일 간 갈등을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신 차관은 공식적으로 레이더 조주는 없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양국 관계 개선과 국방 협력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차관은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만 추가 절차를 실시했다면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극우파를 중심으로 우리 군의 대응 지침 폐기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 당국이 먼저 갈등 해결을 언급한 만큼 일본도 관계 개선이나 군사적 신뢰 구축 차원에서 협력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오는 11월 일본 국제관함식 참가 여부에 대해 신 차관은 과거 관행을 참고하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관함식 참가의 사전 조치로 초계기 갈등 해결을 모색하는 건 아니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신 차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관련해 정보 교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21년 만에 붙잡힌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이승만이 범행 1년여 뒤 다른 현금 수송 차량도 훔쳤다고 털어놨습니다. 당시 4억 7천만 원이 든 현금 수송 차량이 주차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져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금 수송 특수 차량이 통째로 도난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03년 1월 대전 중구의 한 쇼핑몰 지하 주차장에서 4억 7천만 원이 실린 현금 수송 차량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1년여 만에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 피의자 이승만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검찰 송치 전에 이승만이 나머지 범행도 알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승만은 길을 가다 현금 수송 차량이 보여 차를 훔쳐 달아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혼자 저지른 범행이라고 진술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08년 만료됐습니다. 추가 범행을 자백한 뒤 취재진 앞에 선 이승만은 언젠가 벌을 받을 줄 알았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지은 죄를 받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경찰서에서 모습을 드러낸 공범 51살 이정학은 모자를 눌러쓴 채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랑 유가족에게 할 말씀 없습니까? 깊이 살려드립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2002년 전후로 대전과 충남 지역에 잇따랐던 현금 수송 차량 절도 사건과의 연관성 여부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1970, 80년대 사회고위층을 상대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고 불린 조세영이 2,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공범 A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0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했다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출소 한 달여 만인 지난 1월 말 교도소 동기인 공범과 함께 경기 용인시의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 전 벌초도 다녀오고 장도 보려면 이번 주말이 마지막 기회인데요. 당연히 고속도로 역시 매우 혼잡하겠죠. 다만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지난주보다는 교통량이 조금 줄어들 걸로 예상되는데 미리미리 차량 상태도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 태풍의 영향으로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운전 중 비가 내린다면 20% 이상 감속 운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방 방향 정체는 강원 지역과 이어지는 노선들 위주로 길어집니다. 영동선 강릉 쪽 용인 부근 통과가 특히 힘겹고요.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으로는 화도 부근에서 짧게 주춤합니다. 수도권 제일순환선 경기 동쪽 구리에서 판교 방향 토평 부근에서 7km 구간 답답하고 중부선 남이 쪽으로는 하남과 호법 분기점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이번 태풍 흰남노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어떤 태풍보다 강한 세력의 태풍일 수 있다라고 기상청은 예측했는데요. 주말에는 이 태풍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새벽에는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서 경남 해안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주와 남부지방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태풍의 영향권에 든 건 아니고요. 태풍에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태풍의 앞면에 비구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오전에는 충청 지역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에는 1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도 최대 100mm, 그 밖에 전국에도 10에서 최대 7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순간적으로 최대 풍속이 초속 20m 안팎으로 거센 돌풍이 불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제주를 향해서 북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전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 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죠. 안서연 기자, 지금 많은 배들이 대피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주의 기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주는 어제부터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도내 전역에 강풍주의보도 발효되면서 이곳 제주항에도 많은 선박들이 대피해 있는데요. 현재 제주 산지와 남부, 동부 지역엔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많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 5시까지 한라산 진달래밭은 171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동부 지역인 성산과 표선엔 135mm의 강우량을 기록 중입니다. 또 남부 지역인 서귀포는 121, 남원은 13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모레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며 침수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네, 태풍이 다음 주 초에는 근접한다고 하는데 제주도도 지금 비상체제죠? 네, 맞습니다. 큰 피해가 우려되면서 제주도도 비상근무에 돌입했는데요. 재난상황실에서 24시간 근무하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배수로 준설 작업을 하고
강풍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없도록 각종 공사 자재와 간판, 비닐하우스에 대한 사전 점검과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황포구엔 어선 1,900여 척이 태풍을 피해 정박했고 피해를 막기 위해 밧줄로 단단히 묶고 있습니다. 항공기 결항에 따른 여행객들의 불편에 대비해 택시와 전세버스 투입 등 단계별 비상수송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도 상황실 신고 접수 인력을 늘렸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태풍이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과 단축 수업, 원격 수업 전환 등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항에서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2년 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났던 부산에서는 이후 자치단체마다 침수를 막기 위한 시설물 설치를 지원하겠다며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예산 마련에 나선 곳이 있는가 하면 부산시는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간당 80mm의 기습적인 폭우에 부산의 지하차도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며 3명이 숨졌습니다. 같은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빗물 유입을 막는 차수벽 설치 등 대책 마련에 나섰던 부산시와 기초단체들. 하지만 침수 방지 시설물 설치를 위한 조례를 마련한 곳은 부산 기초단체 16곳 가운데 9곳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지난해와 올해 예산을 보니 4억 원 가까운 예산을 반영한 곳이 있는가 하면 이제서야 예산 마련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부산시는 2년째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차수벽 설치를 위해 주민이 내야 하는 자부담 비율이 제각각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온천천을 사이에 두고 있는 동래구는 차수벽 설치 자부담이 10%지만 반대편인 연제구는 20%로 비슷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행정구역에 따라 시민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은 달라집니다. 시민들은 행정구역에 따라 예산 지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구별로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맞지 않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똑같은 자영업자들한테 같은 시에서 같은 일로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자체 침수 예방 사업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소극적으로 진행되어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수판 설치와 AS 비용을 지자체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으로 2년 전 집중호우 이후 너도 나도 대책 마련을 약속했던 자치단체들.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사이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추석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금이라도 싼 전통시장에서 정수품 구매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정부가 추석 물가를 잡겠다면서 여러 대책들을 내놨지만 전통시장 상인들은 거리가 먼 얘기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파는 정부 비축 수산물입니다. 가격이 30% 저렴한 데다 명태와 고등어, 갈치 등 품목도 다양합니다. 저렴한 것 같아요. 어쨌든 살도 많다고 하고 하니까 실제로 먹어본 사람들이 이 가격대에 사실 사기가 그렇게 쉽진 않으니까. 이런 비축수산물 전통시장에선 보기 힘듭니다. 최소 2톤은 주문을 해야 물건을 받아올 수 있는데 시장 상인들은 받아와야 저장할 곳이 없습니다. 결국 이번 추석에 배정된 비축수산물 18,000톤 중 전통시장에 풀린 물량은 3%도 되지 않습니다. 보통 한 박스당 180미가 들어있는데 180미의 무게가 10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2톤을 소상공인들이 판매를 하라. 그거 자체가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부담인 거죠. 정부가 발행한 농축산물 전자 할인 쿠폰도 전통시장에선 쓰기 어렵습니다. 쿠폰을 사려면 앱 하나를 설치해야 하고 이 쿠폰을 쓰려면 다른 앱을 추가로 설치해 쓸 수 있는 가게를 찾아봐야 합니다. 등록된 가맹점도 많지 않습니다. 상점 100여 곳이 몰려있는 전통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할인 쿠폰을 쓸 수 있는 가게들을 이 어플로 검색해봤는데 단 3곳에 불과합니다. 그거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 정도로 홍보를 안 하셨나 봐.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게 기능을 잘 모르겠죠. 안 해봤어요, 그게 아직까지. 그게 뭐 혜택이 있나요? 전통시장 매장 중에 대형마트처럼 할인이 자동 적용되는 별도 설비를 갖춘 곳은 전체 7%도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전통시장 확대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내년 할인 쿠폰 예산은 3배 가까이 늘려 편성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집중호우로 침수된 전통시장은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급하겠다던 지원금은 소식이 없고 고물가에 팔물건을 새로 갖추기도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조정인 기자입니다. 20여일 전 집중호우로 이 전통시장 3분의 1은 물에 잠겼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급히 정비에 문을 열었지만 한창 분빌 저녁 시간에도 한산한 모습입니다. 침수 지역이다 보니까 반지하가 거의 다 비어있는 상태예요. 동네가 좀 줄어있는 상태라 매출도 많이 떨어지고. 점포 정리를 써붙이고 영업하는 이불 가게. 진열장은 여전히 습기가 차 있습니다. 이불이 망가질 수 있어 급히 바꿔야 하지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습기가 차서 다 좀 이렇게 몽글몽글해요. 그래서 못 넣나 거기다가. 미처 고치지 못한 냉장고를 판매대로 쓰는 곳도 있습니다. 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일단은 보류 중이에요. 물건 자체를 많이 버렸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렇게 상품을 갖춰 파는 곳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수산물 가게는 추석 성수품인 조기를 절반도 못 채워 넣었습니다. 미리 사둔 물건은 모두 버렸는데 그새 가격은 크게 뛰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에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은 70곳. 벌써 3주가 지났지만 긴급 복구비 200만 원을 지원받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라도 지원이 돼서 저희들이 상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고객들이 와서 저희 시장을 계속 찾을 수 있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부가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는 사이 추석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상인들은 계속 신속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KBS는 이번 한 주 동안 온라인 성착취 범죄와 피해 실태를 중점 보도해왔습니다. 용기 있는 제보와 취재를 통해 L이라는 범죄자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 곁에는 겉으로 늘어나지 않은 사건과 피해자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KBS가 이번에 입수한 판결문들만 봐도 어떻게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지, 왜 우린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탄식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교사, 인터넷 강사, 이런 사람들까지 아동을 상대로 성착취물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황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적 다운로드 1000만 회가 넘는 인기 모바일 게임. 13살 A양은 이 게임을 통해 손모 씨를 알게 됐습니다. 인터넷 강사인데다 SNS에서 청소년 공부 대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라 말이 잘 통했습니다. 그렇게 온라인 친구가 된 손 씨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을 부추기며 음란물을 보내더니 그걸 믿기로 협박과 성착취가 이어졌습니다. 음란물 본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 그게 싫으면 영상을 찍어 보내라. 15살 B양도 같은 게임에서 손 씨를 만났습니다. 친밀감이 형성되자 손 씨를 믿고 말 못할 고민을 털어놓는데 다른 어른에게 성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고백은 추가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L이 그랬던 것처럼 손 씨도 피해자에게 성착취물 협박으로부터 도와주겠다며 손길을 내민 겁니다. 이처럼 개방된 공간이었지만 손 씨는 피해자를 인근 건물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 직접적인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말상대가 되어주고 도와주는 척하더니 성을 착취하는 이 수법. 석 달 동안 미성년자 9명이 손 씨에게 당했습니다. 1심에서 그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존감이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인 그런 위협이나 협박인데도 불구하고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확인된 피해 학생만 124명에 이릅니다. 현직 교사인 김모 씨는 아동 심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른처럼 대우해주는 척하면서 몸매를 보고 싶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유인하는 그루밍 수법을 썼습니다. 1900여 개의 성착취물이 그렇게 제작됐습니다. 김 씨는 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습니다. SNS로 접근하고 심리를 이용하는 성착취 수법. 범죄자 L은 어디에나 있었던 겁니다. 안 하면은 이제 약간 소외가 되고 현실에서의 사람보다는 이제 사이버에서 대화를 하고 오히려 만날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많다놓고 얘기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10대의 비중은 가장 빠르게 늘어 최다 연령대를 차지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유포와 유포 협박 등이 과반에 이릅니다. 사건이 터지면 따라잡는 식의 수사로는 성착취 범죄의 뿌리를 뽑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을 망라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4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에 알파인 경기가 열린 강원도 정선 가리왕산에 지난달 내린 장맛비로 산사태가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배수시설 곳곳이 파손된 데다 산에선 지하수도 분출될 수 있어 산사태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종목을 치른 지 4년여가 지난 정선 가리왕산. 슬로프가 있던 자리 곳곳에 물길과 깊은 고랑이 생겼고 땅에 묻혔던 배수관 등 시설물은 파손된 채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5개월 만에 산사태가 발생했었는데 지난달 초 내린 집중호우로 이번엔 그 아래쪽에 산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2km 정도가 지금 산사태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그 토성류가 다 쓸고 내려가면서 지금 지하 시설물들이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산사태가 발생했던 비탈은 여전히 물길을 머금고 있습니다. 배수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상류에서 내려온 물이 배수로 주변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형 특성상 지하수가 어느 곳에서 분출될지 모른다며 산사태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땅속에서 생전 없던 계곡부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는 아주 위험한 수준이죠. 그 물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지하에 어디서 흐를지를 모른다는 거죠. 강원도는 충분한 방제 사업을 진행했다며 대형 산사태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말합니다. 곤돌라 시설도 2024년 말까지 예정대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재해 예방 사업으로 한 22억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 거의 안정된 상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는 일단 파손된 배수관 대신 두가 침사지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고 있어 산사태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남한강 상류 강변에 있는 한 채석장에 폐기물 수백 톤이 불법으로 매립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산업 폐기물은 물론이고 의료용 폐기물까지 섞여 있어서 심각한 환경 오염이 우려됩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남한강 상류 섬강에서 1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채석장입니다. 커다란 구덩이에 들어간 굴착기가 흙더미를 퍼올리자 온갖 쓰레기가 줄줄이 딸려 올라옵니다. 금세 사람 키만큼 쌓입니다. 무게는 100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주로 비닐 껍데기나 파이프관 같은 폐기물들입니다. 특히 주사기 같은 의료용 폐기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채석장에서 터고르기 공사를 했던 근로자는 이렇게 쓰레기를 파묻은 구덩이가 대여섯 곳이 더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과 동료 근로자들이 몇 달 전 중장비를 이용해 직접 파묻었다는 겁니다. 작업은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증언합니다. 여기 묻힌 폐기물이 제가 알기로는 15톤 덤프트럭으로 한 5, 60대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현장에서 일을 하던 일부 직원이 외부에서 폐기물을 무단으로 들여와 매립한 걸로 추정된다고 해명합니다. 실제로 어느 누가 묻었는지 기본적으로 알지 사실 팩트는 모르잖아요. 그걸 이제 수사 의뢰를 할 생각입니다. 불법 매립량을 파악하기 위한 굴착 작업은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불법 폐기물 매립이 맞고요. 일단은 폐기물 성상하고 양을 확인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게끔 일단 우선 그렇게 하고요. 원주시는 쓰레기를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들여온 건지 조사해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교육 분야의 단일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8조 원을 투입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관련해서 경북에서 설계안 공모 과정에 불공정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가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 사업 진행 과정과 심사 전반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계 공모에서 경북의 일부 심사위원이 공모전에 출품해 상도 타는 일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점은 동료 심사위원이 맡아 불공정 의혹을 키웠습니다. 18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들인 교육 사업이 시작 단계부터 논란에 휩싸이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심사 전반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공모 심사위원 구성과 선정 과정, 심사 기준 등을 파악해 이번 논란과 유사한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겁니다. 올해가 이제 2년차이기 때문에 초기에 미리 현황 파악하고 다른 지역도 점검해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논란이 됐던 설계 공모 심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0여 명이던 심사위원 명단 수를 최대 200명까지로 확대하고 현재 7명인 공모별 심사위원 정족수도 9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사전 기획을 담당한 용역 업체에 대해선 공모전 참가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심사 후에 한 3개월 정도 제한에 불참하든지 아니면 횟수로 제한하는 방안, 그리고 연간 심사위원을 몇 회 정도, 한 3회 정도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을. 학생들의 교육 공간 질적 향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쓰이는 만큼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 교육 당국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스포츠 브리핑입니다. 받은 만큼 돌려줘라. 프로축구 부천FC 김호남이 팬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화두를 던져 화제인데요.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김호남의 팬서비스 철학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가 끝나도 부천FC 선수들에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기든 지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선수들은 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라커룸으로 향합니다. 부천FC가 팬서비스 맛집으로 거듭난 비결, 그 중심엔 김호남이 있습니다. 김호남은 최근 프로 선수가 팬서비스를 해야 하는 이유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월 소득의 약 13%를 오로지 부천 축구단을 위해 소비하는 팬들에게 그에 걸맞은 보답을 해줘야 한다고 말하는 김호남. 상호 이익이 유지되지 않는 관계는 오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연봉은 팬들이 주는 거고. 김호남이 이렇게 팬서비스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뜻밖에도 감자탕에 있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김호남은 유니폼 대신 앞치마를 두른 감자탕집 사장님으로 변신합니다. 해장국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돌아가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낀 김호남은 팬들도 자신이 지출한 만큼의 만족감을 얻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매장에 와준 거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축구를 판매하는 공급자로서 과연 내가 우리 축구를 찾아주는 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감사함을 실제로 표현하고 있냐. 받은 만큼 돌려주라는 김호남의 팬서비스론. 일부 프로 선수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팬서비스 맛집 부천FC 많이 보러 와주세요. KBS 뉴스 이준입니다.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가 3안타 3타점으로 활약한 프로야구 기아가 삼성의 5연승을 저지하며 전날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경기 주요 장면입니다. 기아 타이거스와 삼성 라이온스 두 팀 간의 시즌 13번째 맞대결. 변화구를 받아쳤습니다. 중견수 뒤로 중견수 점프하면서 이 타구를 잡지 못했습니다. 1루 주자 3루 돌아 홈까지. 투아웃 주자 말루입니다. 사구를 받아칩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맞아 홈까지. 역전 2타점 나적시타. 점수 2대1이 됩니다. 원아웃 주자 1루와 3루. 유격수 방면 유격수 잡았고 2루에서 아웃. 1루에서 송구가 옆으로 흘렀습니다. 한 점을 기아 타이거스가 더 가져갑니다. 점수 3대1. 투아웃 주자는 2루. 3구째 밀었습니다. 좌익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 홈까지. 점수 4대1. 이제 석점차. 원아웃 주자 말루. 유격수 옆을 강하게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맞아 홈까지. 박동원 2타점 나 적시타.
3루 돌아 홈까지 한 점을 기아가 더 추가를 하는군요. 중견수 방면, 중견수 다시 뒷걸음을 치면서 이 타구를 잡았습니다. 경기 종료, 점수 8대3으로 기아가 승리를 거둡니다. 북극에는 전 세계에서 온 과학자들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20년 전에 다산기지를 세워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죠. 홍성백, 송혜성 촬영 기자가 동행 취재해봤습니다. 북극이라는 곳이 얼음이 이제 감소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후 변화를 가장 잘 탐지할 수 있는 곳이고요. 빙하가 후퇴한 피오르드 지역에서 나타난 지형 운동성 그리고 대적 이동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식물이라도 이제 그 환경에서 살아온 연수가 다르거든요. 자생하는 식물들이 혹시 뭐 사람의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 식물들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식물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 정보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남길 수 있지? 근데 이 식물들 우리말 이름이 없네. 우리말 이름을 짓고 그리고는 식물 도감을 만들게 됐어요. 해빙과 대기 관측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빙 관측 활동은 제가 해빙 부위를 설치하는데요. 해빙의 두께 변화를 이제 관측하고 기상 관측은 주로 저희가 라디오 존대 풍선을 날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기의 이제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등을 이제 관측하고. 북극은 이제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심장하고 같은 역할을 해요. 지구 온난화를 정면으로 지금 현재 맞부딪히고 있는 폭풍 전야와 같은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행병, 전쟁, 식량난 등 가장 현저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저희가 조사하는 건데요.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우 먼 미래이지만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겪게 될 상황일 것 같아요. 나라가 있는 그 저위도 지역까지도 파급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바로메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들을 먼저 알으면 예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북극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북극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매년 북극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태풍 흰남노가 다음 주 화요일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은 루사와 매미보다 더 강력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오늘은 남부지방에,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먼지 뗄 듯하다가 안 되니 엉뚱한 것으로 꼬투리를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환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거짓 해명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직접 주문했다는 보도를 놓고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없는 첫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방역을 강화합니다. 주요 7개국 G7이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긴급히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는 참여국의 원유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제주를 향해서 북상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전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소연 기자, 지금 기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주에는 현재 어제부터 지금까지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도내 전역에 강풍주의보도 발효되면서 이곳 제주항에는 많은 선박들이 대피해 있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와 남부, 동부 지역엔 호우예비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많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 6시까지 한라산 진달래밭엔 172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동부 지역인 성산과 표선은 135mm의 강우량을 기록 중입니다. 또 남부 지역인 서귀포는 121mm, 남원은 13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모레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며 침수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그렇군요. 곧 다가올 태풍에 대비해서 지금 제주도도 비상체제에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큰 피해가 우려되면서 제주도도 비상근무에 돌입했는데요. 재난상황실에서 24시간 근무하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배수로 준설 작업을 하고 강풍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없도록 각종 공사 자재와 간판, 비닐하우스에 대한 사전 점검과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황포구엔 어선 1,900여 척이 태풍을 피해 정박했고 피해를 막기 위해 밧줄로 단단히 묶고 있습니다. 항공기 결항에 따른 여행객들의 불편에 대비해 택시와 전세버스 투입 등 단계별 비상수송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도 상황실 신고 접수 인력을 늘렸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태풍이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과 단축 수업, 원격 수업 전환 등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항에서 KBS 뉴스 안세연입니다. 네, 이번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과거에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루사와 매미보다도 더 강력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동 경로에 따라서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자칫 최악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고흥에 상륙한 태풍 루사. 수확을 앞둔 농경지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산이 무너져 집과 도로를 삼켰습니다. 강원도 강릉에만 하루 870.5mm의 폭우가 쏟아지며 태풍이 몰고 온 비로는 관측사상 가장 많은 비로 기록됐습니다. 루사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다음해 추석엔 매미가 상륙했습니다. 이번엔 바람이 문제였습니다. 제주도에선 순간 초속 60m, 즉 시속 216km에 이르는 기록적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사람은 물론 바위까지 날려버릴 위력에 부산항을 비롯해 도시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루사로 인한 인명피해는 태풍 집계 이후 4번째로 많은 246명, 재산 피해도 루사와 매미가 역대 1, 2위입니다. 문제는 이번 태풍 흰남노가 루사의 폭우와 매미의 강풍을 합친 것보다 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접근할 때쯤 흰남노의 예상 중심 기압은 940에서 950 헥토파스칼. 예측치여서 실제 위력은 감소할 수도 있지만 과거 매미나 루사보다 더 강합니다. 특히 흰남노는 기존 태풍과 달리 북상하면서 세력을 잃지 않고 상륙할 가능성이 있어 더 위협적입니다. 동중국해는 예년보다 무려 수온이 2도 이상 높습니다. 흰남노는 이렇게 뜨거워진 바다 위를 통과하면서 한반도까지도 강한 세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년 만에 가장 강한 태풍이 될 거라는 11호 태풍 흰남노. 최악의 피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는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상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한 태풍의 진로와 날씨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배혜지 캐스터, 이번 태풍, 지금 태풍의 위치는 어디쯤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태풍 흰남노는 지금 타이완 남동쪽 해상에서 점차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어제 거의 제자리에 머물다시피 뱅뱅 느린 속도로 아주 느리게 이동하면서 도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은 점차 태풍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새벽이면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고요. 아침이면 경남 해안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주와 남부지방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태풍에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태풍 앞쪽에 이렇게 비구름이 발달하게 된 겁니다. 오전에는 충청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에는 150mm 이상,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 지역, 그리고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최대 100mm, 그 밖에 전국에는 10에서 최대 7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 바람이면 한자리에 가만히 서 있기가 어렵고요. 지붕이나 간판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민주당은 광주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는 무혐의 처리하면서 야당 대표의 발언만을 문제 삼은 정치 보복이라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정당한 수사라며 소환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를 찾은 민주당 새 지도부. 당초 예정된 일정이었지만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 직후인 만큼 분위기는 사뭇 비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지털이 하듯이 털다가 또 안 되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최고위원 회의는 성토장이었습니다. 죄 없는 김대중을 잡아갔던 전두환이나 죄 없는 이재명을 잡아가겠다는 윤석열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여러 의혹 사건에서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맹폭했습니다. 바로 김건희의 시간을 이재명의 시간으로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소환 조사 결정 배경을 두고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지난달 26일까지 서면 답변 요구에 응하지 않아 공소시효를 앞두고 출석을 요청한 거라 밝혔는데 민주당은 조사 대상 3건 중 2건은 이미 답변을 보냈고 나머지 1건도 준비 중이었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김 여사의 경우 경찰의 서면 조사 요구에 2달 가까이 답변을 미뤘었는데 소환 통보는 없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 소환 질문에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데 기사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출석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수많은 의혹에 대한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국민의힘은 백현동 개발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에 적절하게 판단할 사항이라고 공문을 보냈다며 이는 이 대표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엔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을 둘러싼 해명 발언과 관련해 경찰은 허위 경력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해명 발언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본류라고 할 수 있는 경력 의혹에 대한 수사도 결국 불송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허위 경력으로 대학에 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고. 김 여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돋보이게 하려는 욕심도 죄라면 죄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력의 허위 여부를 수사하는 사건 본류와는 별개로 해명의 진위를 따지는 수사까지 진행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반년 만에 경찰이 내놓은 결론은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당시의 발언들은 주관적, 감정적 표현일 뿐 사실관계의 진술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력서상의 일부 오기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기재가 있었지만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확인되고 재직증명서 위조 여부를 판단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력 위조의 증거가 없으니 해명 발언도 처벌 불가란 건데 사실상 사건 본류인 허위 경력 의혹 자체에 대해서도 무혐의 판단을 제시한 셈입니다. 경력 관련 주요 혐의는 사문서 위조, 업무 방해죄인데 김 여사의 마지막 임용이 2014년이니까 이들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사기 혐의만 아직 시효가 남았지만 경찰의 기조대로라면 이것도 불송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발했던 시민단체 측에선 이의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김 여사의 7시간 녹취록 관련 고발 사건들에 대해서도 잇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김 여사가 주식을 직접 매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한 증거가 나왔다며 처벌을 주장했고 대통령실은 일부 매체가 사실을 왜곡해 보도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이 2010년 1월 나눴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직원이 도이치모터스의 현재 주식 가격을 설명한 뒤 조금씩 사볼까요라고 묻자 김 여사가 네 그러시죠라고 답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뉴스타파 등은 이를 근거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이 씨에게 위탁 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나서 절연을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대선 기간 내내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허위사실 유포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대통령실은 주식 매매 절차를 이해 못한 왜곡 보도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 녹취록은 오히려 김 여사가 이 씨에게 1인 매매를 맡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증권사 직원은 의무적으로 계좌 주인의 주문을 확인하는 녹취를 남긴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녹취록을 왜곡해 날조 허위 보도를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매체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극우 성향 유튜버 안정권 씨에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모욕 혐의를 적용해 안 씨에게 어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차량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말 안 씨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 출범의 첫 관문인 전국 상임 전국위를 열어서 당헌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5일 전국위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인데 그 직후 새로운 비대위원장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당헌 개정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위원 55명 중 32명이 참여해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없어서 박수로 일단 추인을 하고 난. 개정안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으로 본다고 명시해 비대위 전환 요건을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기존 최고위 해산이란 문구 역시 당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 대로 바꿨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른 법적 하자를 해소하겠다는 건데 새 비대위 출범에 맞춰 이준석 전 대표의 지위를 전직 대표로 못 받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또 상임전국위의 유권 해석과 최종 판단 권한도 명시했는데
향후 법적 시비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오는 5일 전국위에서 최종 의결되고 곧바로 새 비대위원장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고루 청취해서 전국위 의결이 있은 직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비대위원 인선 등이 마무리되면 예고한 대로 2차 비대위는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8일 출범하게 됩니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2건의 추가 가처분 신청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낸 직무정지에 대한 이의 신청은 14일 동시에 신문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 등과 관련한 경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 없이 이른바 윤핵관과 윤리위를 동시에 저격하는 듯한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후보자가 대학 교수로서 받은 연구비가 논란이 됐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학교에 연구비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후보자는 해당 규정을 본 적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한기정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기간 수행한 일부 연구 용역에 대해 학교 규정을 어기고 등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야당은 후보자가 총 연구비 2억여 원에 이르는 연구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러 그걸 피해서 등록 신고를 안 했다는 뜻인가요? 그 해당 규정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어제 처음 봤습니다. 야당은 학교에 내야 할 비용도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최대 30% 그러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게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업무상 횡령이나 범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당 의원까지 나섰습니다. 집주인이 은행 담보대출을 받겠다며 주소를 옮겨달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겼다. 은행을 속이는 행위에 후보자님께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다. 그때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자 없이 유학을 보낸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 위반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하청업체의 납품 단가를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문제와 관련해 자율 해결이 우선이라면서도 자율 해결이 안 되면 법제화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형마트가 반값 치킨과 반값 피자 등을 내세워 골목 상권과 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 공정위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오늘 0시부터 입국 전 PCR 검사 의무가 중단됐습니다. 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첫 거리두기 없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황정호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관계없습니다. 당장 오늘 항공기 280여 편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2만 8천여 명에게도 해당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세가 감소세로 전환돼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입국자들은 입국 뒤 하루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즉시 공항검사센터에서 받기를 권고드립니다. 재유행세는 잦아들었지만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뒤 처음 맞는 거리두기 없는 연휴에 재확산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반적인 방역 상황은 안정적이나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동안 대면 접촉과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해 추가 확산 가능성은 큰 상황입니다. 연휴 기간에도 전국 임시선별진료소는 정상 운영되며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방역도 강화돼 전국 외국인 밀집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방역당국은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도 코로나 검사와 백신 접종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번 추석 연휴에는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휴게소와 버스, 기차 안에서 취식도 허용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주요 7개국 G7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가격 상한제를 긴급 시행키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가격 상한제 시행 국가의 원유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입니다.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들은 특정한 가격 이하에 구매된 경우에만 해상 운송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긴급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상한제에 전 세계 국가가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가격 상한제가 시행되면 러시아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러시아는 전쟁에도 불구하고 폭등한 원유값 덕에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이는 전쟁 자금이 되고 있다는 게 서방의 판단입니다. 서방은 아울러 가격 상한제 시행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억제해 물가 상승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도 하고 있습니다. Wir wollen also die Einnahmen Russlands einschränken und gleichzeitig den wirtschaftlichen Schaden für unsere Gesellschaften reduzieren.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은 석유 생산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물가 상승세가 뚜렷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는 앞서 시장에 심각한 불안정을 불러올 것이라며 가격 상한제 참여국의 원유 공급 중단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독일로 연결되는 노르트스트림 1을 통한 가스 공급을 일시 중단했던 러시아는 공급 재개 하루를 앞두고 가스 공급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정기 점검을 이유로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가스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는데 점검 도중 가스 누출을 발견했다며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어제 광주를 찾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처음으로 직접 만났습니다.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고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논란이 됐던 대법원 의견서 제출에 대해선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올해 102살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며칠 전부터 외교부 장관이 오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놓고 기다려왔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입니다. 아이고, 장관님. 네. 고맙소. 이 할아버지는 박진 장관에게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 어떻게 일본에서 사와도 나한테 하고 지난 30년간 일본과 싸워온 양금덕 할머니는 직접 쓴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박진 장관님께 강주 사는 양금덕입니다. 사죄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지 못하겠다. 대법원에서 승소했다고 기뻐했는데 우리 정부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양할머니의 편지를 읽은 박 장관은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거 역사 이걸 직시하고 올바른 역사관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풀어서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박 장관은 한일 간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것이라며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 결정에 영향을 주려거나 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는 장관의 방문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이 피해자들과 만났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2018년 우리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겨냥해 레이더를 비췄던 일본 측 주장으로 한일 간 긴장 국면이 조성됐는데요. 국방부 차관이 이 초계기 문제를 포함해 양국 갈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12월 불거진 이른바 한일 초계기 갈등.
우리 광개토 대왕함이 일본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가동했다는 일본 측 주장으로 촉발됐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레이더를 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일본의 거듭된 위협 비행으로 갈등이 장기화됐고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습니다. 사건 3년 반 만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 인터뷰에서 한일 간 갈등을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신 차관은 공식적으로 레이더 조주는 없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양국 관계 개선과 국방 협력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차관은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만 추가 절차를 실시했다면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극우파를 중심으로 우리 군의 대응 지침 폐기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 당국이 먼저 갈등 해결을 언급한 만큼 일본도 관계 개선이나 군사적 신뢰 구축 차원에서 협력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오는 11월 일본 국제관함식 참가 여부에 대해 신 차관은 과거 관행을 참고하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관함식 참가의 사전 조치로 초계기 갈등 해결을 모색하는 건 아니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신 차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관련해 정보 교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21년 만에 붙잡힌 대전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이승만이 범행 1년여 뒤 다른 현금 수송 차량도 훔쳤다고 털어놨습니다. 당시 4억 7천만 원이 든 현금 수송 차량이 주차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져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금 수송 특수 차량이 통째로 도난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03년 1월 대전 중구의 한 쇼핑몰 지하 주차장에서 4억 7천만 원이 실린 현금 수송 차량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대전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1년여 만에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 피의자 이승만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검찰 송치 전에 이승만이 나머지 범행도 알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승만은 길을 가다 현금 수송 차량이 보여 차를 훔쳐 달아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혼자 저지른 범행이라고 진술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08년 만료됐습니다. 추가 범행을 자백한 뒤 취재진 앞에 선 이승만은 언젠가 벌을 받을 줄 알았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지은 죄를 받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경찰서에서 모습을 드러낸 공범 51살 이정학은 모자를 눌러쓴 채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랑 유가족에게 할 말씀 없습니까? 깊이 사죄드립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2002년 전후로 대전과 충남 지역에 잇따랐던 현금 수송 차량 절도 사건과의 연관성 여부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1970-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고 불린 조세형이 2,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공범 A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0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했다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출소 한 달여 만인 지난 1월 말 교도소 동기인 공범과 함께 경기 용인시의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번 태풍 흰남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어떤 태풍보다 강한 세력의 태풍일 수 있다라는 기상청의 예측이 있었는데요. 지금 태풍 흰남노는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점차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동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주말에는 한반도를 향해 점차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 새벽에는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서 아침에는 경남 해안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남부지방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태풍의 앞쪽에서 비구름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오전에는 충청 지역과 강원 영동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수도권과 그 밖에 강원 영서 지역으로도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에는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 내는 분담금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내년도에 분담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한 내용을 신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분쟁 지역의 재건과 복구, 또 빈곤과 질병 퇴치. 국제기구는 이처럼 국경 없는 현안을 해결하면서 회원국의 비용 부담을 요구합니다.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분담금 납부 계획을 확인해봤습니다. 38개 정부 부처가 200개 가까운 국제기구에 내는 분담금은 393개 항목에 총 1조 216억 원. 이 가운데 3분의 1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목, 나머지는 정부가 자발적으로 내는 재량 분담금입니다. 우선 유엔 정규 예산과 평화유지군에 내는 비용은 올해 2,758억 원에서 내년 3,015억 원으로 오릅니다. 산하기구별로는 세계보건기구 168억, 유엔 개발계획 138억, 유엔 식량농업기구 136억 원 순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이후 백신 개발과 공급 등 보건 분야 지출이 늘었습니다. 7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 건설에는 올해 772억에 이어 내년에도 569억 원을 냅니다. 신규 납부는 14건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파괴 해결, 또 디지털 성범죄 근절 프로그램 등에 추가로 기여합니다. 부처별로는 외교부가 전체의 64.8%를 부담하고 그다음은 농식품부와 과학기술부 순입니다. 그러나 늘어난 분담금만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도 증대되는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많습니다. 분담금 증가한다는 건 사실 국력이 올라간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국제기구 내 소프트 파워까지 같이 올려가느냐. 그러진 않거든요. 아무래도 조금은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분담금은 경제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한국 경제가 성장할수록 분담금도 상승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재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주요 도시들의 봉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안정적인 식료품 공급을 약속했지만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는 등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방역을 소홀히 했다며 200명 가까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처벌을 받는 강력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속에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민성 특파원입니다. 봉쇄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마다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감자와 고기 등 생필품을 먼저 사겠다며 경쟁을 벌입니다. 참지 못한 시민들은 아예 가판대 위를 차지해버렸습니다. 봉쇄 기간 4일 동안 충분하게 생필품을 보장하겠다는 지방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하이처럼 봉쇄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도시 전체가 봉쇄됐던 기술 허브인 선전시. 최근 도시 절반가량이 다시 봉쇄되자 참지 못한 시민들이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방역 당국은 방역 소홀을 이유로 공무원들을 무더기 처벌하는 등 오히려 방역 강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부동산 침체와 전력난까지 겹쳐 경기 선행 지표인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는 2달 연속 기준인 50을 밑돌았습니다. 看得到反映需求的这个新订单指数还是在50%以下，所以说整个恢复增长的这个基础还要进一步的打牢。 이동 제한과 생산 소비 위축으로 경제 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국의 방역 정책은 변화될 조짐이 없습니다. 중국 경기가 위축 국면을 벗어날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대가 될 것이란 시장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용변을 잘 못 가린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을 변기에 묶어놓는 일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내부자의 신고로 인권위가 조사에 나섰는데 장애인들은 무보수 노동에까지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이도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앉아있는 곳, 의자가 아닌 이동식 변기입니다. 허리춤은 끈으로 변기에 묶여 있습니다. 용변을 가리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일종의 벌칙처럼 하루 서너 번씩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아예 거기서 그냥 먹는다든지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항상 거기 앉아갖고 있어서 시설 측에선 경증 장애인들에게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을 맡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거지, 변기 청소, 보수 공사 등 온갖 잡일을 시키고 보수는 주지 않았습니다. 짝꿍이 있어요. 장애인인데도 그분을 맡아서 밥을 갖다가 준다든지 옷을 갈아입다든지. 시설장은 장애인들 식사를 개밥이라 불렀고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였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내부 관계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현장 조사에서 가혹행위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 2명이 상당 기간 이동식 변기에 묶여 있었고 3명은 여러 해 동안 노동 착취를 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설장은 자립을 위한 훈련 차원에서 일을 시킨 거라고 해명했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선 열악한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거기는 나라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고 인건비를 전체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 개인 시설 같은 경우는 기사 1명 지원을 해줬거든요. 인권위는 목사이기도 한 시설장 A씨와 사회복지사를 학대, 감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의혹이 곳곳에서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도 미추홀구에서만 최소 5곳의 아파트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입자들은 위험 매물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주장인데 임대인 측은 사기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60제곱미터 내외 중소형 56세대 전체가 한 사람 소유입니다. 그중 30세대 이상이 최근 경매에 붙여져 세입자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순차적으로 다 터지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가 터져야지만 우리를 인지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전세금은 8천만 원 정도로 주변보다 저렴하지만 문제는 모든 세대에 1억 1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씩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있다는 겁니다. 경매 낙찰가가 2억 원을 밑돌면 보증금 일부는 못 받게 됩니다. 계약 당시 세입자들도 우려가 없었던 건 아닌데 임대인과 중개인이 한 번도 근저당이 실행된 적은 없다며 안심을 시켰다고 합니다. 집주인 여기 임대사업자고 그다음에 2016년도서부터 가게들이 여기 아파트를 관리해왔다. 그리고 여태까지 아무 문제도 없었고. 그렇게 믿고 계약했지만 소유주는 빚 연체가 늘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매 사태가 빚어지고야 실상을 알게 된 세입자들은 임대인과 중개업자 등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고 임대인 측에선 일시적인 자금난일 뿐이라고 해명 입장을 냈습니다. 대규모 투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자금 경색을 겪으면서 원리금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우연한 사정이 발생한 것. 한 사람이 소유한 나홀로 아파트가 이렇게 통째 경매에 붙여진 사례.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10곳이 넘습니다. 경찰은 최소 5곳에 대해 전세 사기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공사업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국토청 소속 공무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금품을 준 업체 관계자 8명도 송치가 됐는데 경찰은 불법 하도급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뇌물이 오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부산지방국토청 소속 진영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 국도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소속 6급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전임 근무자였던 7급 공무원 1명도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진영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한 터널 내 시설공사 업자들로부터 약 3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금과 전자기기 등 실제 받은 금품 말고도 업체들에게 별도의 대가를 또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책임지지 말고 이제 후속 수출 준비 중에 있고 이제 다른 직원들이 사건 사고에 연루 안 되게 다른 기관으로 순환 전무를 시킨다든지.
경찰은 구속된 공무원들이 전기나 통신, 소방 등 시설공사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을 묵인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를 따낸 최초 낙찰업체가 공사 대금의 최대 30%를 뺀 뒤 공사를 통째로 또 다른 업체에 넘기는 건데 관련 법상 모두 불법입니다. 각종 계약서를 포함해 시공, 준공 관련 공문서상에는 최초 낙찰업체가 공사를 수행한 것처럼의 감시망을 피해갔습니다. 이들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송치된 공사업체 관계자는 모두 8명입니다. 경찰이 터널 공사 관련 불법 하도급 수사를 확대하면서 수사 대상에 오른 업체는 3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4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에 알파인 경기가 열린 강원도 정선 가리왕산에 지난달 내린 장맛비로 산사태가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배수시설 곳곳이 파손된 데다 산에선 지하수도 분출될 수 있어 산사태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종목을 치른 지 4년여가 지난 정선 가리왕산. 슬로프가 있던 자리 곳곳에 물길과 깊은 고랑이 생겼고 땅에 묻혔던 배수관 등 시설물은 파손된 채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5개월 만에 산사태가 발생했었는데 지난달 초 내린 집중호우로 이번엔 그 아래쪽에 산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2km 정도가 지금 산사태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그 토성류가 다 쓸고 내려가면서 지금 지하 시설물들이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산사태가 발생했던 비탈은 여전히 물길을 머금고 있습니다. 배수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상류에서 내려온 물이 배수로 주변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형 특성상 지하수가 어느 곳에서 분출될지 모른다며 산사태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땅속에서 생전 없던 계곡부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는 아주 위험한 수준이죠. 그 물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지하에 어디서 흐를지를 모른다는 거죠. 강원도는 충분한 방제 사업을 진행했다며 대형 산사태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말합니다. 곤돌라 시설도 2024년 말까지 예정대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재해 예방 사업으로 한 22억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 거의 안정된 상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는 일단 파손된 배수관 대신 두가 침사지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고 있어 산사태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연결의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곳곳으로 빠르게 길어지고 있는 지방 방향 정체는 오전 11시 때에 정점을 찍겠습니다. 강원 지역으로 놀러 가신다면 경기권을 빠져나가기가 힘겨운데요. 영동선 강릉 쪽은 용인 부근을 포함해 총 15km가량 정체고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 강일에서 화도까지 1시간 10분 정도 잡아주셔야겠습니다. 강일 부근, 그러니까 하남 지역의 경우 수도권 제일순환선의 정체도 길어져 있습니다. 판교 쪽으로 남양주를 시작으로 10km 구간 답답하고 하남 분기점에서 중부선으로 갈아타고 남이 쪽으로 가시더라도 산곡 분기점을 지날 때까지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경부선 부산 쪽으로 경기권에서는 남사 부근에서 10km 구간, 충청권에서는 천안 분기점 부근 통과가 힘겹고요. 논산 천안선 논산 방향은 남풍새 부근, 서해안선 목포 쪽은 보시다시피 비봉 부근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다시금 서평택에서도 브레이크 밟습니다.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그때에서 당이 있을지 없을지를 지금 이런 전화를 너무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한 그런 날에는 모텔 비용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런 회의를 긴급하게 제가 주재를 하게 됐고 부산의 미래가 걸린 행사에 개별적인 이익 또는 상원에 의해서 많은 국민들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24일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의 홍보대사인 그룹 BTS가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에 있는 옛 공장 부지에서 10만 명 규모의 무료 콘서트를 연다는 거였습니다. 날짜는 10월 15일 토요일 저녁으로 정해졌는데 세계 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부산시와 소속사가 함께 공들인 대형 이벤트인 거죠. 여기까진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부터 불거졌습니다.
일광읍 일대를 포함해 부산 지역 숙박업소들이 콘서트 당일 숙박요금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평소 주말엔 10만 원 정도를 받는 모텔의 숙박요금은 콘서트 당일엔 50만 원으로 올랐고 10배를 올려 하룻밤에 100만 원을 받겠다는 모텔도 등장했습니다. 모텔뿐만이 아닙니다. 콘서트장과 약 20km 정도 거리에 있는 해운대구의 호텔들도 숙박요금이 급등했는데요. 삼성급 호텔의 경우 숙박요금을 최대 13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이는 평소 주말 요금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더 받는 셈입니다. 크랩이 취재한 콘서트 장소 근처의 한 모텔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자유경제 체제인데 값은 알아서 하는 것 아니냐, 과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걸 원하면 고객이 오는 것 아니냐고 전했습니다. 숙박요금만 문제된 건 아닙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숙박업소로부터 예약 취소를 당했다는 경험담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부산 호텔 한 군데 취소당함. 어제 오늘 숙소 총 3개 취소, 멘탈이 너덜너덜. 나도 취소당함. 심지어 일광 쪽도 아니었는데 후. 이처럼 숙박업소들이 가격을 크게 올리고 예약 취소까지 하는 데는 현행법상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격 책정은 자율에 맡겨져 있고 사업자가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사용 예정일 10일 전이라면 계약금만 돌려줘도 무방합니다. 결국 소송까지 가지 않는 한 콘서트가 한 달 이상 남은 현재 상황에선 예약이 취소되더라도 마땅한 방법이 없는 건데요. 다만 관광 전문가는 세계 박람회 유치와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선 업계의 자정 노력과 함께 행정당국의 강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약한 손님들을 내쫓고 다시 또 손님 받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아주 장기적으로 봐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두산 엑스포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부산시가 어디서 중재를 하고 강하게 행정 지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을 폭등시킨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공개해도 괜찮지 않겠나. 이번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 부산에 있는 숙소들이 이런 식으로 다른 타 지역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바가지 씌우는 거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그 이후에는 관광객들이 안 가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자기네들 밥그릇을 걷어차는 일들이라 생각 들거든요. 부산시도 예약을 취소한 후 값을 올려 재판매하는 등의 부당 사례에 대해선 현장 점검반을 편성해 행정 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박람회 추진단 관계자는 가격 인상 자체를 처벌할 근거는 없는 만큼 관광, 숙박업 협회 등의 콘서트 취지를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세계박람회 유치라는 좋은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숙박부터 교통, 안전 등 세심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매우 강한 세력으로 점차 북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새벽에는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고요. 화요일 아침에는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남부지방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태풍의 앞쪽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충청 지역과 강원 영동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도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내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을 살펴보면 제주도는 150mm 이상,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 지역,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도 최대 10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바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가만히 서 있기 힘들 정도로 순간적으로 돌풍이 불 수 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KBS 뉴스광장 마칩니다. 태풍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